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자동차 디자인들 요즘 굉장히 못생겨지고 있죠. 현대 그랜저 신형, 이건 괜찮지. 이 산타페 신형, 소렌토 신형,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BMW XM, 이 콧구멍은 조금, 이건 좀 너무 아이오닉 6 디자인. 이건 좀 이런 걸로 요즘 유명한 닛산 듀크 한번 볼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크라이슬러 PT 크루저, 피아트 멀티플라, 쌍용 로디우스, 카이런, 액티언, 실드가 안 되잖아요. 이게 혹시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죠. 뭐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다. 뭐 다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뭐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란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박보검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박보검이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겠. 제가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보통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디자이너는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디자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했겠지. 결제하고 멋있어요. 뭐 주변 사람들도 멋있다고 했겠지. 근데 그거는 약간 여러분들 할머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우 내 손자 잘생겼네 이러잖아요. 갑자기 왜 가만히 있는 여러분한테 팩폭을 죄송합니다. 여튼 왜 이렇게 차들이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차들이 희한했었을까? 오늘은 왜 요즘 차들 이렇게 못생겨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들이 왜 못생겼나요? 디자이너들이 잘 몰라서?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자동차 디자이너 보면요, 자동차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네시스 광고 보면 디자이너가 막 나오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일단 이상엽 디자이너도 계시고 루크 동코볼케도 아실 거고, 역사적으로 그럼 가장 아름다운 차 뭐 있어?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 미우라, 이거 누가 디자인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그런 거 누가 신경 썼어요? 별로 신경 안 썼죠. 이 람보르기니 미우라는 마르첼로 간디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디자이너입니다. 역시 람보르기니 디자인. 람보르기니 디자이너라서 그렇다고? 아니 람보르기니 디자이너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아예 없었죠. 자동차 회사는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말하는 거였어요. 디자인은 디자인 회사에 넘기는 거였죠. 그때 당시도 디자인하면 이탈리아가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다, 이태리 디자인이 최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태리의 공방에서 이걸 디자인을 해서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 되나? 마차 있잖아요. 사람이 탈 수 있는 캐빈룸이 있고요, 거기 보면 시트가 있고 거기 밑에 바퀴 있고 그 옆에 팬더가 있어요. 이 팬더가 뭔지 아시죠? 팬더는 지금 자동차의 옆에 팬더라고 있잖아요. 그게 옛날 마차 때부터 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이 자동차에 있어야 되는 부품들이 마차에 다 있었어요. 이 다른 점은 마차를 끌고 가는 게 말이냐 엔진이냐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마차를 만들던 회사, 독일이나 이태리에선 까루체리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영국에서는 코치 빌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벤츠, 다임러, 뭐 마이바흐, 포르쉐 뭐 이런 분들은 다 엔진을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칼 벤츠가 엔진을 만든 사람이지, 고틀립 다임러도 엔진을 만든 사람이에요. 마이바흐는 다임러하고 같이 엔진을 만든, 포르쉐 박사도 엔진을 만든 사람. 그래서 엔지니어의 회사가 자동차 회사고, 여기서 시트를 잘 만들고 외관 잘 만들고 가죽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마차를 만드는 까루체리아, 코치 빌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셰시만 만들고 그 위에 이 코치는 이 코치 빌더가 따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럼 포르쉐는 누가 만들었나? 포르쉐라고 하면 처음부터 포르쉐가 만들었겠지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슈투트가르트에 다임러라는 회사가 있었죠. 벤츠가 슈투트가르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슈투트가르트에 차를 만드는 공장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벤츠를 누가 만들었냐? 그 차체를 만들던 회사에 맡긴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비트를 잘 만들어서 히틀러한테 납품을 하고 엄청 칭찬을 받습니다. 포르쉐 박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포르쉐가 내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회사를 다시 찾아가서 내 포르쉐란 이름을 딴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포르쉐 356이라는 차를 만들자 라고 해서 차를 만들게 돼요. 356이라는 게 어쨌든 첫 차는 아니지만 이 시험 생산을 하고 나서 양산하는 차가 356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차를 계속 발전시켜서 만든 차가 포르쉐 901입니다. 포르쉐 901은 이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파리 모터쇼니까 그 당시에 이 천하를 누리던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푸조가 너 파리에 와서 지금 무슨 01이라는 말을 쓴다고? 중간에 공을 썼으면 그럼 우리 거지. 야, 중간에 공을 감히 쓸 수가 있어 너네가? 야, 안돼 이러면서 이름을 못 쓰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파리가 푸조 홈그라운드여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떡하지?
911이라고 바꾸자 해서 바로 911이 돼버렸어요. 차 이름으로 보면은 어떻게 901보다 911이 낫지 않나요? 911이 훨씬 낫지. 부조가 큰일 했습니다. 어쨌든 포르쉐가 와, 이 공장 진짜 일 잘하네 이러면서 이 공장을 인수를 해요. 그래서 결국 포르쉐 공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차체를 만들던 이 회사, 야 이거 내가 이 회사를 계속 운영 안 하고 포르쉐에 이걸 팔고 나면 그럼 우린 뭐 하지? 야 그러면 이 공장 차체 직원 다 가져가고 그냥 우리 시트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임러, 비틀, 포르쉐 356, 포르쉐 911까지 이 차체를 다 만들었던 그 자그마한 회사, 이 회사가 바로 레카로입니다. 레카로 뭐 다 아시죠? 이 레이싱 카 시트, 요렇게 생긴 요런 카 시트 내놓는 회사, 그리고 베이비 시트도 나오고. 이 얘기를 왜 했지? 람보르기니 미우라 디자이너 마르첼로 간디니 얘기하다 말았죠. 마르첼로 간디니는 그 당시에 유명한 디자인 카로체리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베르토네였어요. 그때 당시 베르토네는 디자인에서 완전 넘사벽 회사였죠. 페라리, 베르토네가 디자인했죠. 페라리를 타도하겠다는 람보르기니도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람보르기니 영화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람보르기니의 설립 목표 자체가 그냥 페라리를 타도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젊었던 이 람보르기니 회장의 객기? 야,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멋있죠? 멋있는 겁니다. 근데 그 디자인은 베르토네가 양쪽에서 그만큼 디자인 회사의 역량이 컸던 거고, 디자인 회사가 그만큼 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베르토네에는 원래 주지아로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사실 마르첼로 간디니를 이 베르토네가 뽑는다고 하니까 그 주지아로가 말이 되냐? 나를 놔두고 지금 저런 애를 뽑아? 이러면서 대놓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하다 말고 이 주지아로가 결국 베르토네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회사를 차리게 된 게 바로 이름을 딴 이탈 디자인 주지아로입니다. 이름이 너무 낯이. 그렇죠. 이탈 디자이너도 들어봤죠. 현대 포니 디자인을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탈 디자인이 회사가 되기 전에 원래 이탈 디자인은 학교였어요. 디자인 학교였는데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970년 페르디난트 피에이가, 이 젊디 젊은 피에이가 여기에 입학을 하게 돼요. 피에이를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분은 엔지니어링의 천재입니다. 어째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유명한 포르쉐 박사의 손자거든요. 이 외손자. 그래서 이 피에이가 나중에 엔진도 만들고 콰트로도 만들고 이 폭스바겐 그룹의 사실상 회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이탈 디자인은 무슨 학생복이 아주 넝쿨째 들어옵니다. 이 포르쉐의 외손자인 피에히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교육을 정성껏 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심도 있게 디자인하는지 한번 봐라. 이런 거 굉장히 어필 잘했겠죠. 이게 학생이 아니라 거의 회장님이 오셨어. 그래서 여기서 피에이가 디자인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폭스바겐에 다시 돌아가서 이 폭스바겐의 디자인을 쫘라라락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차들이 폭스바겐 골프, 시로코, 파사트 이런 차들이에요. 그게 다 이 이탈 디자인 주지아로에서 디자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디자인을 보면 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죠? 비슷하지 않아? 너무 비슷한데?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 꼬레아라고 하는 저쪽 어디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 자체를 모르던 시기, 그런 시기에 갑자기 한국에서 디자인을 하나 해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쟁한 나라 아니야? 거기 폐허잖아. 차도 만든다고? 야 장난해? 야 됐다 그래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회사를 막 만들었죠. 고객님 오셨어요? 아유 저렴하게 모실게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탈 디자인 입장에서는 지금 폭스바겐 피에이드님의 차를 지금 4개나 디자인해줘야 되고 동시에 코리아에도 차를 들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한국의 자동차가 설마 여기 유럽 독일 자동차하고 서로 만날 일은 없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에이 하면서 한국에 넘긴 디자인이 이거고 폭스바겐 시로코 디자인이 이거죠. 이건 좀 너무했죠. 너무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동차들이 좀 비슷한 건 맞지만 이거는 너무 비슷해. 아무래도 이거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를 치신 걸로 보이고요. 이 주지아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나? 아무튼 그때 당시 폭스바겐은 이 현다이라는 회사를 전혀 몰랐을 거고요. 현대에는 아마 폭스바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구별이 안 되면 뭐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마 존재를 잘 모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차를 서로 보면서 조금 웃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고요.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마르첼로 간디니 이번에 얘기하면서 이 미우라 디자인하고 나서 베르토네의 간판 디자이너가 되죠. 그 이후에는 천상계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뭘 디자인했느냐? BMW 5 시리즈 첫 번째 디자인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생긴 디자인입니다. 이 첫 번째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 5 시리즈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나서 아무리 디자인을 바꿔도 이 첫 번째 디자이너의 손길,
이걸 조금이라도 남겨놔야지 이걸 5 시리즈라고 하지. 180도 다른 걸 만들어 놓고 BMW 5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면 그게 뭐가 5 시리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르첼로 간디니는 그렇게 BMW 디자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이 사람의 손길이 어느 정도 다 통해 있어요. 예를 들면 란치아 스트라토스, 이것도 역사적으로 가장 멋진 자동차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것도 BMW M1하고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죠. 이 쐐기형 자동차의 어떤 극한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분이 한 것 중에 걸작 중에 하나가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 BMW 콘셉트카,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되살린 콘셉트카기도 하죠. 요걸 다시 되살리는데 아드리안 반 호이동크하고 같이 나란히 서서 이 사람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진만 있고 실제 설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간디니의 회상으로, 간디니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자동차를 다시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굉장히 멋지죠. 이 컨셉트카를 되살린 이유가 또 있긴 합니다. 이 BMW 컨셉트카를 보면 앞에 그릴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그릴이 마름모죠. 요즘 BMW M3, M4 키드니 그릴 보면서 이게 마름모가 돼서 이게 무슨 키드니 그릴이냐, BMW가 이런 그릴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근본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근본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 간디니가 만들어냈던 그 첫 번째 자동차들, 그 느낌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의 BMW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야만 이 자동차들이 계속 영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냥 없고 새로 갈아엎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가 어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의 회사가 되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동차의 역사, 자동차 디자인의 흐름도 헤리티지도 정말 중요한데, 자,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그만하고요. 자, 자동차가 못생겨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점점 못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자동차들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지금 보면 스트라토스도 그렇고 BMW 디자인도 그렇고 앞이 이렇게 뾰족한 디자인들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자동차 앞부분이 뾰족한 차가 거의 없죠. 대부분 이렇잖아요. 뭉툭하고. 이거 왜 이럽니까? 보행자 안전규정 때문이죠. 보행자 안전규정이 하나가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면에 이렇게 스펀지 같이 생긴 더미를 이렇게 펑 충돌시켜서 이 충격을 테스트하는 이런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 머리같이 생긴 볼링공 같이 생긴 걸 이렇게 보닛에 쾅 부딪혀서 하는 테스트. 그리고 차체 하단에 이렇게 붙여서 차 아래로 신체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테스트.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보행자 테스트 유럽, 한국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또 다른 게 있죠. 미국에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하는데 그 유럽이나 한국은 안 하죠. 근데 자동차 디자인을 하면서 차를 미국 따로 유럽 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양쪽 모두의 안전 규정을 다 맞추는 채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생긴 부분이 생겼는데 딴 부분에서 그걸 메꿀 수 있냐면 딴 부분은 또 못생긴 걸 하나 추가해야 돼, 이런 거죠. 스펀지 막대를 이렇게 빵 부딪히는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자동차에 어떤 디자인 영향을 미치냐, 자동차 앞부분이 평평해지게 됩니다. 그냥 밋밋해요. 지금 신형 그랜저 새로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평평하죠. 옆에서 봐요. 옆에서 보면 그냥 평평하잖아요. 사실 이 차만 그런가 다른 차들도 그렇습니다. 다 밋밋해요. 독삼사도 그래요. 이게 BMW 옆모습, 이게 아우디 옆모습, 이게 벤츠 옆모습, 이게 벤틀리 옆모습 똑같잖아. 자동차라는 게 거의 다 밋밋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밋밋한 걸 밋밋하지 않게 보이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평평한 거를 평평하지 않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뭔가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과격해집니다. 과격하지 않으면 차들이 다 똑같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동차에 사람이 치면 가장 최악의 사고는 자동차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밑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사람이 끼지 않고 사람이 그냥 퉁 튕겨 나갈 수 있도록 이 아래쪽에 사람이 끼지 않을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보호대를 로어 스티프너라고 해요. 로어 스티프너라고 해서 아래쪽에 단단한 구조체를 꼭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요 하실 텐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아래쪽에 에어댐이 있어요, 뭐 범퍼 립이 아래쪽에 있어서 이게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은 범퍼 립이 아니고 이게 로어 스티프너입니다. 물론 에어로다이나믹 역할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어쨌든 보행자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뭐 넓게 하느니 거기를 마치 에어로 파트인 것처럼 이걸 효과를 주자 라는 의미에서 아래쪽에 에어댐을 다들 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머리를 부딪히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 자동차는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이 그래픽을 제조사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 부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부분에 사람 머리가 부딪혔을 때 상해는 얼마, 여기 부딪혔을 때 얼마, 이걸 제조사가 제출을 합니다. 이걸 테스트 기관에서 받아서 그 보닛에다 실제로 이 볼링공 같은 걸 던져봐요. 실제 충격과 그 제조사가 말한 그 충격이 정확한지
이걸 검증합니다. 검증해서 제조사가 이걸 정확하게 안 했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가중치를 주든가 제조사한테 요거 다시 해와라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이 테스트는 왜 하냐? 사람을 치고 나면 사람이 한번 치고 다리가 상해를 입고 나서 보닛에 가서 부딪히든 유리에 가서 부딪히든 A필러에 가서 부딪히든 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부딪혀도 사람의 머리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상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보행자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결과는 어떻게 되나? 보닛이 뚱뚱해집니다. 엔진이 있으면 엔진 높이보다 이만큼 이 보닛의 위치를 이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 머리가 부딪혀도 보닛이 찌그러지면서 그걸 어느 정도 완충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잘못해서 엔진과 보닛의 높이가 낮으면 그럼 사람의 머리가 그냥 이 딱딱한 엔진에 바로 머리를 부딪히기 때문에 크게 상해를 입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지 않도록 앞을 불룩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EV6를 보면 이 앞부분도 굉장히 날렵한데 근데 이걸 옆에서 보면 뚱뚱하잖아요. 블룩하고 평평하고 아래는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차들을 보면 이 람보르기니, 포르쉐 911 이런 차들이잖아요. 엔진이 앞에 없고 그리고 충돌 테스트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이 현실은 이렇게 뚱뚱한 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앞부분의 디자인이 못생겨졌다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보행자 안전 규정 때문이다. 네,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요즘은 램프를 두 개로 나누는 게 그냥 대유행이잖아요. 위쪽에 DRL, 아래쪽은 헤드램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너무나 큰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헤드램프 부분을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냥 유리로 돼 있고 속이 비어 있어. 뭔가 부품이 있는데 실제 작동되지 않는 부품이 그냥 보여. 안 이상해? 뭐라도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도 DRL을 좀 넣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들은 여기 DRL을 꼭 넣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나? 법규 위반이 돼요. 왜냐하면 이 법규는 양쪽에 램프를 하나씩 달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램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요. BMW는 한쪽에 두 개씩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램프 안에 두 개의 램프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자동차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램프를 가깝게 하면 요건 하나의 램프 이렇게 봐주는 법규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어떻게 했냐? 팰리세이드는 위에 DRL이 있고 아래쪽에 작은 램프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램프가 하나 있어서 이 중간에 아주 작은 새끼손톱만한 이런 꼬마 전구를 하나 넣어서 이 램프가 실은 3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줄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램프다 라고 해서 법규를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형 램프가 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확장해서 최근 산타페는 위아래로 불이 다 켜지게 하고 이 둘을 연결시켜야 되겠네 라면서 이 램프를 위아래로 뻗게 한 거죠. 산타페가 이렇게 옆으로 뻗었다가 위아래로 뻗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탐켄치 디자인이다 이랬던 게 이 법규를 다 지키면서 디자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네시스 디자인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네시스도 보면 위아래로 이렇게 두 줄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줄로 나눠져 있으면 램프가 어떤 식으로 켜져야 될까? 램프가 바깥쪽도 켜질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제네시스는 안쪽이 켜지죠. 램프가 위아래가 같은 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켜져요. 이게 간격이 6cm를 넘으면 안 되는 게 법규이기 때문에 이 6cm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의 램프로 봅니다.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 테일램프 보면 여기 위아래가 간격이 꽤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나 보니까 이 중간에 작은 꼬마 전구를 하나 껴넣습니다. 그 꼬마 전구가 여기 후측면에 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돼요. 램프 규정은 정말 다양해서 이 규정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앞쪽에 측면에 황색 반사등을 붙여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이 가로등 없는 그런 도로에서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차가 이렇게 사거리나 이런 데서 멈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쪽 편에서 차가 올 때 그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측면에도 뭔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인데, 뭐 일단 규정 자체는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란색 반사판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램프도 켜고 반사판도 하면서 이상하지 않게 잘 살릴 수 있나? 그래서 텔루라이드는 이 DRL을 노란색으로 켜죠. DRL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옆쪽으로 빛도 주고 그러면서 반사판이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명 법규 따라서 디자인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극단적으로 고연비를 추구하죠. 안 그래도 연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전기차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요구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거리에 대해서 엄청 민감해요. 300km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200km대 자동차는 내가 참아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전기차들은 이 형상이 유선형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EQS, EQE, 아이오닉 6 이런 차들 유선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전기차들은 공기저항이 세단에 비해서 높습니다. 공기저항이 적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약간 애매해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볼 때 굉장히 공기저항이 적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공기 저항 개수를 보는 거잖아요. 코에피시언트 드래그라고 하면 이 저항 개수예요. 이게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건 정면에서 봤을 때의 차체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수를 이 면적이 곱해야 되는 거거든요. CD 값을 볼 게 아니라 CDA 값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배터리를 넣어야 되잖아요. 배터리 면적만큼 이만큼 높이가 더 추가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차체도 더 높여야 되고 폭도 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들은 폭도 넓고 높이도 높아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 크죠. 저항이 너무 크니까 이 저항 개수가 낮아질 수 있도록 형상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트럭 같은 자동차들 보면 천장 윗부분에 이렇게 비탈지게 깎는 걸 막 붙이잖아요. 이런 거 붙이기만 해도 연비를 2~3%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항이 너무 크니까 요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BMW 그릴이 왜 이렇게 커지냐고. 사실 그렇긴 하죠. 전기차 시대에는 그릴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릴 없어도 되는데 뭐하러 굳이? 그래서 제가 미국의 한 호텔에서 아드리안 반 호이동크를 만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물어본 건 이거예요. 너 콧구멍 계속 키울 거니? 반 호이동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유럽 소비자들은 차를 그렇게 막 과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다고 해요. 물론 과시할 마음은 있겠지만 은근히 과시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에 막 확 띄거나 이런 것보다는 좋은 차인데? 약간 그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유럽 얘기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자동차가 내 상징 같은 건데 내 상징이 멋있어야지, 막 화려해야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롤스로이스의 거대한 그릴 한번 봐라. 이 그릴 보면 멋있지 않느냐. 이 거대한 그릴을 봤을 때 이게 진정한 성공을 나타내는 아주 대담한 디자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롤스로이스만 부의 상징인가? BMW 7 시리즈도 2억이 넘는 그런 정말 부의 상징이지. 돈 낸 사람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이 독일 차들이 중국 때문에 디자인을 다 중국스럽게 바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 맞죠. 이 미국을 넘는 정말 최대 시장이고, 중국의 차를 잘 팔면은 뭐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하는 거 맞죠. 사실 생각해보면 BMW가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2010년도에 중국에서 BMW 판매량을 보면 6만 대였습니다. 근데 2020년에 BMW를 보면 60만 대가 넘어요. 10배 성장을 한 거지. 10년 만에 10배 성장. 60만 대면 전 세계에서 팔리는 거의 반은 중국에서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벤츠, 아우디도 이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BMW M3, M4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시장이 몇 퍼센트가 팔리냐면 6% 같이 안 팔린다고 해요. 중국 시장을 만족시키고 다른 시장이 정말 미워하는 디자인이라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M3, M4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근본 있는 디자인이고,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디자인이 어떻게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저 디자인이 워너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디자인은 처음 나올 때부터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 디자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디자인은 어느 정도 에이징이 필요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디자인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게 바운더리가 있게 되고, 이 바운더리를 밀어서 이 디자인의 지평을 넓히려면 기존까지 디자인에 익숙한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인들이 조금 더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입장인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보다 자동차들이 요즘 더 뽐내는 방향으로, 자동차 브랜드만의 그 개성, 캐릭터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 보면 지금 디자인이 뭐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전면 앞부분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만 잘라놓고 보면 요거를 예쁘지 않다고 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전면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뽑혔죠. 약간 포르쉐 느낌도 나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게 뽑혔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모델 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짜 그릴이 전면에 크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그릴이 없는 디자인을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았고요.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엔진, 트랜스미션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 스타일링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동차 디자인 이런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동차 디자이너들 보면 연령대가 꽤 되잖아요. 동커볼케, 사이먼 로스비, 아드리안 반 호이동크. 제가 20년 전에 있을 때도 이분들이 디자인 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20년 동안 지금 계속 수장이야. 아마 이제 전환기가 되면서 전기차 시대에는 전기차만을 디자인하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 새로운 디자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굉장히 분업화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기 안전을 위해서, 여기 법규를 위해서, 승객의 머리 공간 위해서, 뭐 힙 포지션 때문에 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요소들을 하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하드 포인트들이 결국에 생기면서 이것들을 양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자인에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디자인을 그렇다고 해서 네모 박스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면 효율적이겠지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동차 디자이너들 항상 하는 얘기가, 전통적으로 이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건 비율이 우선이고 데코레이션은 나중이야. 데코레이션에 치중하는 거는 그건 하수들이 나는 짓이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율보다는 이 화려한 꾸밈으로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이 자동차 회사가 각각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말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한 것 같네요.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은 점점 못생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순 없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크리스 뱅글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있었죠. 사실 크리스 뱅글 전만 해도 디자이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면 디자이너들이 이 언론 인터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크리스 뱅글은 워낙이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근하고 이 호방한 미국인이다 보니까 이 유럽 디자이너들하고 또 다른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 뱅글의 팬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 뱅글을 욕했습니다. 왜 욕했냐? 왜냐면 그때 당시 5시리즈, 7시리즈가 이렇게 나왔어요. 7시리즈의 뒷부분, 그때 이걸 보고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죠. 얼마나 욕했냐면 7시리즈에 우아함이 없다, 형편없는 디자인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뱅글스 버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뱅글 엉덩이라고 그렇게 욕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조롱당하던 디자인 지금 보면 어때요? 아이코닉하고 좋죠. 우리가 요즘 나오는 최신 차들 보면서 이건 너무 못생긴 게 아니냐? 야, 요건 좀 디자인이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 어쩌면 정말 보편적인 가치로 정말 못생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